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그럼 아마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약간 이슈가 됐던 거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17년, 18년 평창올림픽에서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었는데 18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 단절되는 상황이 한 3년 갔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한 것이 그 원인이다.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십니까? 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는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외교부 차관이셨으니까. 네. 없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한 건데 당시 외교부 차관이신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예, 아니 그건 정확히 찾아봐야 될 텐데 예. 예를 들어 그 외교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어쨌든 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고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있다 없었다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남북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의 원인 제공한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저는 외교부의 다자외교 조정관으로서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서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저도 그 상황은 아는데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시에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란 표현보다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마 공통된 스탠스를 보이고 계신데 똑같이 북한은 적이 아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다 위협이다 그것만. 그래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중적 성격이라고.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적으로 변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6.25 동란입니다. 그럼 지금 핵 개발하는 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적이 아닌가요? 그것은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외에는 적으로 변한 사례가 별로 없다. 위협일 뿐이다. 아닙니다. 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린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화를 해나가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해버리고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북한이 이중적인 건 아는데 적이란 측면도 있다 하면 될 것을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좀 우리의 통일 남북관계에서는 가야 될 동반자이고 평화를 정착해야 될 측면도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다라고 해도 쉬울 텐데 그 표현을 굳이 자꾸 위협이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면화 훈련 관련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 미국 눈치를 보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축소 조정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미연합 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라는 소화적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한미연합 훈련은 그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에 보았듯이 한미 동맹 간의 관계를 그 기초로 해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 문제도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그 2017년 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했고 이것이 이제 남북 간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측에 한미 군사연습 3월로 돼 있던 걸 연기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의했다는 거죠. 이 당시도 차관으로 계셨으니까. 네. 우리 쪽에 미국에 제의를 했습니까? 3월 군사훈련 연기하자 이렇게? 그것은 누가 제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에이펙 관련해서 이천원 의원에도 초청을 했는데 북한 김정일을 이번에도 경주 에이펙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생각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에 한국에 계셨는지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부산 에이펙에 김정일 초청했을 때 미국 측 태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측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펙에 누구를 옵서버로 초청할 때 절차들이 있죠. 네. 마음대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회원국이라든가 미국 등에서 사전에 의논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진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청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생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아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교부로서는 그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또 관례를 잘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영입니다. 우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18년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 19년부터는 계속 불참을 했죠. 맞습니까? 나중에 컨센서스 조인을 했는데 공동 제안국에는 빠졌었어요. 빠졌죠. 예. 그래서 이 18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책 결정자 중에 대통령,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이 그대로인데 한 분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후보자께서 유엔 대사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가셔서 유엔 대사를 22년까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계속 공동장국 불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라진 사람은 후보자님만 유엔 대사로 가신 건데 외형상 보기에 18년에 차관할 때는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요, 그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관계, 둘째는 이 공동 제안국에서 만들어낸 그 결의안 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보 SC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알겠는데. 네. 자, 남북 관계를 보시죠.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보면 공동장국 참여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18년 10월 이후에 19년부터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끊어지고 대화도 안 되고 다 끊어졌는데 남북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지금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정부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고려했길래 북한에게 뭘 기대했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서 빠졌냐. 그때 스스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북한 인권 문제는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21년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길래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면 19년 이후에는 도대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셨기에 우리 정부가
유엔 대사셨으니까 사실은 불참 쪽으로 갔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네, 그때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고려에서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것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가 인권을 자칫 너무 우선순위에 두면은 북한 정권의 성격상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사이의 딜레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년에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부산 아세안 회의에 초청하는 친서 보내서 그 북한이 안 간다고 거절하고 공개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오늘 모두 발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내용을 궁금해서 줬는데 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표현이 좀 너무 어색하게 들리는 게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 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냥 읽는다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 길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이란 말이 필요 없거든요. 이 얘기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체가 남북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 이렇게 되어 있죠. 대화에는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의 길, 그러니까 이 대화가 누구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건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남북 간 긴장이라고 이렇게 쓰신 이유하고 대화 재개를 그냥 남북이 하는 걸로 쓰시면 될 텐데 굳이 북한과 대화 재개해서 제3의 대화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단순히 기술적인 뭐 실무자들의 표현 문제인가요? 아니요, 제가 다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라고 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도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긴장 완화 주체와 대화 재개 네, 그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군사적 네. 아니죠. 긴장 완화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지. 그리고 그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하는 데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 대화 재개요. 그것은 우리가 미북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소통을 해서 그것은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대로 미북 간에 될 수도 있고 남북 간에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그래서 북한과 대화 재개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앞에 긴장 완화도 같이 한반도 긴장 완화라고 해야지 남북간 긴장 완화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모두 발언 그 6페이지 끝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끝부분 넘어서 7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핵화란 단어 앞에 물론 이제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하셨고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그 표현에서 정교해야 한다는 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이제 단어들을 갖고 제가 이제 보는 건데 비핵화 앞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걸 생략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예. 제가 여기서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의 그렇죠? 비핵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구조구축 아까 우리 김건희 의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남북 간의 그 14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이런 합의에서는 물론이고 육자회담에서도 계속 채택해왔던 용어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 캠프에서 이제 의논들 하시면서 평화구조라는 말을 새로 이렇게 쓰기로 했다 해서 설명하시는데 느낌이 말이죠. 이게 갈퉁이 얘기하는 구조적 평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동희 장관이 했던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외형상의 충돌이 없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평화 체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의존이 높아져서 구조적으로 어떤 충돌이나 어떤 분쟁이 야기되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처럼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평화구조라는 표현을 갖고 오신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주장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채택되면서 했던 것은 그런 그 학문적인 또는 다소 관념적인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차별화해서 변모된 더 어려워진 북한의 하긴 뭐 설명되는데 그럼 네. 제가 보면 기존에 다 쓰던 많이 쓰던 합의서에도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그런 우려는 안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뭔가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네. 그럼 시간이 없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종전선언이 마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조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 여쭤드리면 23년 5월에 서울대 개공교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평가하시면서 미국과 일본의 종속적인 외교 이런 표현을 쓰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쓰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종속적인 외교. 종속적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농거나 뭐 이런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고 뭐 말하자면 뭐랄까요? 사례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두 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 대통령 방미 시에 미국도 어떤 것을 더 준비해서 한국한테 주어야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청은 없고 그냥 받기만 했다. 그런 실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을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다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 국가에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처럼 표현이 뭐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든가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국에 대해서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표현과 지금 신문에 난 걸 보고 뭐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종속적인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좀 과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는 물론 뭐 밖에 계셨으니까. 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취임하시고 나면은 한 5개월여 있다가 아마 올해 말 내년 1월쯤에 아마 장관님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NSC에 안건을 보고하러 가겠죠. 그래서 이 안건 내용이 뭐 26년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뭐 대처 방향이 됐든지 대책이 됐든지 이렇게 하실 텐데, 가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뭐 불참 내지 기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3가지 정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북한이 우리가 이런데 뭐 공동 제안하거나 찬성하면은 우리와의 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러더라. 이거 해가지고 걔들이 나오겠냐, 이런 거 하나. 두 번째가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뭐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시끄럽게 하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의견이, 역대 우리 진보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늘 이거는 불참 내지 기권이 온 건데 당연히 이번 정부도 그걸 이어받아서 불참 내지 기권을 해야지, 태도를 바꾸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 우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남북 기본 합의서 때부터 목함질 때까지 300번이 넘는 협상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 휘둘리면 실제로 어떠한 협상이나 건설적 의미가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늘 끌려다녀야 되고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되는 데 돼서 지킬 건 지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인권결의안 참여와 회담 문제는 한번 여기 가셔서 나중에 역대 정부에 매번 있었던 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남북회담 현황을 한번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불참을 했든 기권을 했든 찬성을 했든 남북 대화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언제 제일 나빴느냐? 2019년에 공동제안 불참한 때부터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찬성했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됐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상관성도 없는데 마치 저쪽이 저러니 지레 그냥 아이고 이랬다가죠. 근데 북한의 태도가요, 기분 나쁘면 대화에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합의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는 거고 자기가 필요하면 합의하는 거죠. 잘 아실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필요하니까 대화에 나오고 합의를 하지, 기분 좋으니까 나오고 뭐 기분 좋으니까 뭐 합의해주고 이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뭐 나름 체제인데 그 체제가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걸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필요 없다. 둘째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가 각국의 각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의를 낼 때는 국제사회에서 그 의미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아프지 않으면 왜 여기서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면 그들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할 거라고요. 표는 안 나지만. 그렇다면 그게 뭐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실직이지 않다라는 말도 제가 볼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는 뭐 그걸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용 외교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우리 지금 뭐 G7에도 참여하고 10대 뭐 대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뭐 결과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